여러분, 청소년 특발성 측만증의 원인으로 비타민 D, 비타민 K, 마그네슘, 칼슘 같은 이러한 부분의 결핍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최신 지견에 대한 논문의 내용과 복용법, 부작용에 대해서 여러분께 정확히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특히 측만증의 위험성이 있거나 측만증이 진행하고 있는 부모님들께서는 주의하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비타민 D가 뼈를 튼튼하게 하는 단순한 작용뿐만 아니라 자세히 균형을 잡고 뇌내에서 내려보내는 신호 처리 과정을 통해서 측만증의 발생과도 연관이 있다는 이론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특히 측만증 각도를 나타내는 콥스 앵글이라는 수치가 있는데요. 측만증이 심할수록 이 앵글은 각도가 더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비타민 D가 수치가 높은 친구들은 이 콥스 앵글이 낮고 반대로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친구들은 이 콥스 앵글이 높아서 측만증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결론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의 연구를 종합하면 비타민 D 부족 또는 결핍은 청소년 특발성 척추 측만증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청소년 특발성 척추 측만증, 즉 청소년기에 생기는 이유를 모르는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한 70% 정도는 정말 원인을 모르고 나머지 30%는 유전적 요인이 있다고 우리가 믿어왔는데요. 그래서 이 유전적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유전자를 샅샅이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단일 유전자가 이 척추 측만증을 일으키는 것이가 아니고 여러 가지 다수의 유전자 이상이 그리고 자주 그리고 동시에 발생하여서 이런 측만증을 일으킨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단 하나의 유전자가 측만증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그래서 파바로 등은 신경 전달 경로가 여러 가지 암이랄지 다른 골격, 내분기계 여러 가지에 영향을 주는 이런 신경 전달 경로가 이 청소년 특발성 척추 측만증에도 크게 영향을 준다는 걸 발견하였는데요. 그 근거는 골격이 조직이 성장하고 또 다쳤을 때 발달과 수리할 때 이 비타민 D가 신경 전달 경로에 관여하면서 바로 측만증을 일으킨다라고 그렇게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년 특발성 척추 측만증은 단 하나의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유전적이고 환경적인 요인이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영향을 미치는 다인성 이질성 질환인 것입니다. 실제로 비타민 D 결핍과 골 감소증은 청소년 특발성 척추 측만증 환자에게 굉장히 많답니다. 비타민 D 결핍과 골 감소증이 있는 경우에는 측만증 각도를 나타내는 콥스 앵글과 비례하는, 즉 비타민 D 결핍과 골 감소증이 있는 경우에는 측만증의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타민 D 결핍이 섬유화를 조절하고 자세를 조절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대사를 조절하는 데 영향을 미쳐서 청소년 특발성 척추 측만증 발달에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저희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D 결핍이 있는 소아에게서 소아의 척추 변화 혹은 척수의 손상이 발생할 경우에 이것을 다시 복구하고 수리하는 과정에 의해서 정상적인 복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섬유화가에 의해서 복구되면서 신경뿌리가 당겨지거나 척추뼈가 변형이 일어나는 것이 될 수 있으며 특발성 척추 측만증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 특발성 측만증 환자들의 혈액내 비타민 D 수치가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에 대한 강조 때문에 우리가 식단에서 지방 흡수를 많이 줄임으로써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청소년기에 지방 흡수 감소, 콜레스테롤 흡수 감소가 일어나고요. 또 높은 위도에 살거나 실내 생활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햇빛 노출의 감소에서 비타민 D 합성의 기회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뼈 합성이나 골다공증에 관여하는 마그네슘 섭취도 부족하고 장내 흡수 자체가 줄어듦으로 통해서 아이들의 비타민 D 수치가 낮아지고 이것이 결국 골 감소증을 유발하고 이것이 결론적으로 청소년 특발성 척추 측만증을 더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척추의 변형인 크리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척추가 정확한 네모 모양으로 자라지 않고 쐐기 모양으로 변형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랜 등은 2017년도에 청소년 특발성 척추 측만증이 있는 환자들을 보니까
골 감소증이 있는 경우에 척추 단면적이 작은 흉추, 그러니까 골격이 미성숙한 청소년 하나의 경우에 척추 측만증의 만곡이 지속적으로 비대칭하게 성장하면서 오목환, 볼록면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척추의 세기 변형을 증가시켜서 만곡 증가에 더욱 기여하게 된다. 즉 측만증을 더 악화시키게 된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즉 미성숙한 척추와 골 감소증이 있는 비타민 D 결핍이 있는 이런 대사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척추 측만증이 특발성 척추 측만증이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는 것이죠. 다시 설명드리면 특발성 측만증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바로 낮은 비타민 D, 낮은 비타민 K, 칼슘, 마그네슘 수치로 지목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비타민 D는 청소년기의 골밀도랄지 여아들의 경우에 초경 그리고 여러 기타 호르몬의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러므로 비타민 D 그리고 비타민 K와 마그네슘과 칼슘을 복용하는 것은 청소년 특발성 측만증을 막아주는 확실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녀가 측만증 악화가 가능한 청소년기에 있거나 측만증을 보이고 있다면 꼭 비타민 D는 혀 밑에 뿌리는 스프레이로 비타민 K와 칼슘, 마그네슘은 영양제로 보충을 해주어야만 악화를 막을 수 있겠습니다. 마그네슘과 칼슘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서로 기량작용을 하면서 작용하기 때문에 항상 같이 복용해야 합니다. 마그네슘을 지나치게 많이 복용하게 되면 칼슘이 줄어들고 칼슘을 지나치게 많이 복용하게 되면 마그네슘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칼슘은 우유 및 유제품, 뼈채 먹는 생선, 짚부른 채소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근데 칼슘은 함량보다는 생체 이용률이 더 중요한데요. 우유나 유제품은 함량도 높지만 몸에서 흡수되고 사용될 수 있는 체내 이용률이 높아서 칼슘의 가장 우수한 식품이죠. 칼슘이 많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유나 과일하고 같이 먹으면 이 비타민 C가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참 큰 도움이 되고요. 주먹밥을 만들 때 멸치와 버섯을 같이 섞으면 버섯에 많은 비타민 D가 멸치의 칼슘 흡수를 도와준다고 알려져 있으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칼슘의 흡수율은 일생을 통해서 계속 변화하는데요. 어린이 경우에는 그 흡수율이 75%까지 증가했다가 다시 좀 낮아집니다. 그러다가 성장기에 필요한 사춘기 초기에 34%까지 다시 증가하는데요. 그래서 국민건강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이들 칼슘 섭취량은 권장량의 7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특히 급속성장기가 막 일어나기 전인 학령기 아동에서는 연령에 따라 700에서 900mg 정도, 많게는 1000mg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 칼슘 흡수를 잘 섭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품을 주는 것이 좋은데요. 제품마다 함유량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용량을 보시고 섭취량을 결정하시면 되고요. 알약 삼킴이 어려운 아이들, 더 어린 아이들은 젤리 형태의 보충제가 있으니 이를 병원에서 안내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마그네슘의 종류와 적용법에 대해서 좀 안내하려고 합니다. 마그네슘은 10가지나 되는 많은 종류의 마그네슘이 존재하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마그네슘은 첫 번째 마그네슘 사이트레이트, 구연산 마그네슘입니다. 가장 인기가 있는 마그네슘 보충제이고요. 몸에 쉽게 물에 잘 녹고 흡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마그네슘 수치를 잘 높여주고 변비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고 있죠. 두 번째, 마그네슘 옥사이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산화 마그네슘으로 속쓰림이나 변비와 같은 소화장애를 완화하는 데 자주 사용되지만 물에 잘 녹지 않아서 마그네슘 수치를 높이는 사람들한테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또한 마그네슘 옥사이드는 값이 아주 싸기 때문에 마그네슘 제제라고 팔면서 값싼 마그네슘 제제로 시중에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마그네슘은 마그네슘 수치를 높이기 위한 제제로서는 보충제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제가 안내하고자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것은 마그네슘 락테이트, 젖산 마그네슘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마그네슘 보충제로 가장 추천하는 제품인데요. 이것은 건강보조식품으로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소화 시스템에 영향을 좀 덜 줘서 더 부드럽게 작용하고 만약에 다른 형태의 마그네슘 보충제를 먹었는데 잘 소화를 못하거나 복용하기 힘들어하는 경우 또 마그네슘의 양을 많이 복용해야 되는 경우는 소화기에 영양이 적은 마그네슘 락테이트를 통해서 복용하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이 외에도 많은 마그네슘 제제가 있지만 9번째 마그네슘 글라이시네이트는 불안, 우울이나 불면증을 위한 심리적 효과 또 진정 효과로 유명합니다. 이 약은 다만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마그네슘 수치를 높이기 위한 보충제로서 사용은 추천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정 효과에 대한 효능을 뒷받침한 연구도 제한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마그네슘 옥사이드, 산화 마그네슘은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값이 싸지만 좀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가장 적절하게 사용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마그네슘은 마그네슘 사이트레이트, 구연산 마그네슘이 가장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마지막으로 마그네슘 사이트레이트의 복용이 힘든 사람들에게는, 또 양을 많이 복용해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마그네슘 락테이트, 젖산 마그네슘을 섭취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그네슘 복용법과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마그네슘은 여성의 경우에 320mg, 남성의 경우에 420mg 정도를 복용하는 게 좋고요. 지나치게 많은 과다 복용은 설사나 위장 장애들을 일으킬 수 있고요. 독성 징후는 흔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식사에서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 보충제가 필요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칼슘을 다량 드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칼슘을 지나치게 많이 복용하면 마그네슘 수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복용을 같이 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비타민 D의 농도가 한국 남성 중 10명 중 8명, 10명 중 9명이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D에 대한 기준은 다양한데요. 아래 그림을 보시면 미국 국립의학회에서는 20을 기준으로 20나노그램보다 부족하면 결핍, 이보다 많으면 충분, 이렇게 간단하게 제시하고 있지만, 미국 내분비학회에서는 다시 20과 30 사이의 칸을 만들어서 20보다 적으면 마찬가지로 결핍이지만 20에서 30 사이는 부족이라는 그런 항목을 만들고 있고, 30 이상이 돼야지만 충분하다고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립의학회는 20 이상만 정상이니까 600 인터내셔널 유니트, 600 IU 정도만 섭취하면 된다고 하고 있고, 미국 내분비학회는 30 나노그램까지 더 올려야 되기 때문에 매일 비타민들을 1500 IU 이상을 섭취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더 심한 미국 비타민 D 협회는 50나노그램 이상까지 올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하루에 5000 IU까지 섭취할 것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는 청소년 특발성 청만증 환아이들에게는 농도를 높이는 것이 좋기 때문에 최소 30나노그램 이상을 정상으로 보고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비타민 D는 1000에서 1500 IU 이상 섭취하는 것을 저는 권하고 있는데요. 한 캡슐씩 하루 한 번 정제로 된 것을 복용하면 대부분 1000에서 2000 IU 정도 되고요. 만약에 밖에를 전혀 안 나가고 실내에서만 일하는 사람은 하루 3000 인터내셔널 유니트의 복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드시는 제재에 보면 한 정당, 한 캡슐당 몇 인터내셔널 유니트, 몇 IU가 들어있는지 적혀 있으니까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본인이 결정하셔서 드시면 되겠고요. 특히 특발성 측만증이 있는 환아들의 경우에는 1500 이상, 가능하면 2000 IU까지 섭취를 저는 권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혀 밑에 뿌리는, 서브링구얼로 뿌리는 비타민 D 스프레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타민 D는 알다시피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었을 때 기름기와 같이 복용하지 않으면 잘 흡수가 안 됩니다. 생체 이용률이 굉장히 좀 떨어지죠. 흡수율도 떨어지고. 그래서 설화 비타민 D 스프레이는 혀 밑에 혈관에다 흡수시키는 거기 때문에 90% 이상 아주 바로 직속적으로 흡수됩니다. 그러면 설화 비타민 D 스프레이가 비타민 경구약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요. 지금 최신의 결론은 설화 비타민 D 스프레이는 경구약을 복용을 했는데도 피검사를 해봤더니 비타민 D 수치가 올라가지 않는, 그러니까 충분한 흡수가 일어나지 않을 만한 여러 가지 위장관계의 문제나 소화나 흡수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 특히 정상 농도에 도달하기 힘든 여러 가지 원인을 가진 경우에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기에 약 복용의 수능도가 좀 떨어지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챙겨서 아침마다 혀 밑에 한번 뿌려주는 것으로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비타민 D 스프레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비타민 D 스프레이는 실내 활동이 많은 현대인들에게 부족한 비타민 D를 집중적으로 보충하는 방법인데요. 활성유한 비타민 D3가 성인 하루 권장 섭취량인 400 인터내셔널 유니트에 2.5배에 달하는 1000 인터내셔널 유니트가 함유되어 있어서 뼈 형성 촉진과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특히 측만증 있는 청소년기에게는 측만증의 악화를 막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제제는 혀 아래 또 입 전체에 혹은 음식에 간편히 뿌려서 섭취할 수 있는 액상형 스프레이 제품으로 체내 흡수율이 빠르고 다른 첨가제가 없어서 안정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유소화용이 따로 나오는데요. 유소화의 하루 권장 섭취량이 400 인터내셔널 유니트에 비타민 D3가 함유되어서 성인과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고, 만약에 더 많은 양이 필요하면 여러 번 뿌려서 농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스프레이는 탑진지아라과에서 구매가 가능하고 병의원에서만 구매가 가능하니 병원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 K인데요. 비타민 K는 대부분 음식으로 공급이 충분합니다. 특히 유제품에 많은데요. 연령과 성별에 따라 적절한 섭취 권고량이 아래와 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관심이 있는 지금 초기 청소년기에 특발성 측만증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의 아이들은 하루에 60 마이크로그램 정도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K는 제품마다 용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용량을 확인하셔서 하루에 60 마이크로그램 정도가 복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주시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비타민 D 그리고 비타민 K, 칼슘, 마그네슘을 같이 복용하여서 청소년 특발성 측만증을 악화를 막고 예방하는 예쁘게 자라는 청소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다음번에 과학 채널 비욘디에서 다시 한번 아주 서서히 천천히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니까 그 강의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